그래서 대망의 집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는 이 하우스를 물 초반에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를 많이 못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적으로 조언을 해드려도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서 참 말하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되게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고 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뭐 올랐다 내렸다를 얘기를 해도 사실이니까 이걸 누가 뭐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잃었더라도 제 돈을 잃은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기분 나쁘실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저의 부동산에 대해서,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예민하기도 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다들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분명히 여기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들어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봐주시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다른 거는 없고, 사실 제가 가진 자산이 뭐 엄청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자랑하는 영상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부동산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던지 아니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알아가실 수 있는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호주에서 집을 사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제 호주 2017년도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한국에 있는 돈을 탈탈탈 모아가지고 호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돈을 원래는 사업하는데 좀 쓸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 근데 어중간하게 돈을 날릴 바에는 차라리 안전하게 집에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이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호주 부동산 시장이 그때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되게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 실제로 투자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대출이 잘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둘 다 풀타임 잡을 구하고 어느 정도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집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옆에서 도움을 주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되게 빨리 구매를 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미 들어갈 때도 집값이 엄청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동산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주저없이 부동산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게 된 거죠. 저희가 가진 예산에 맞춰서 집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요. 집값의 20%를 디파짓을 내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올 캐시로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탈탈 모아서 20% 디파짓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대출을 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거는 하우스였고요. 하우스에서 땅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그런 매물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가진 돈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은 시티에서 굉장히 멀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바닷가를 좋아해가지고 바닷가 근처에 있는 지역을 보았는데, 지역을 저희가 찾을 때 참고했던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는 이제 남편이 알려준 사이트였고, 여기 보시면 지역별로 미디엄 프라이스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격에 맞게 컬러가 다르게 색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하면 진해질수록 집값이 높은 지역이고 연해질수록 집값이 낮은 곳이에요. 근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같은 컬러 가운데 보면 좀 더 연한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연한 지역이 아무래도 그 주변 시세에 맞춰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 이런 조건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저희가 집을 찾아봤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물을 찾아서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하우스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호주의 집의 형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호주는 하우스가 있고 타운하우스가 있고 유닛이 있고 아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형태의 집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일 경우 아파트를 더 선호를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은행에서도 아파트를 더 가치를 높게 봐주잖아요. 근데 호주는 땅을 가진 하우스를 제일 최고의 값어치로 여겨줍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일 경우에 하우스, 타운하우스, 유닛, 그리고 아파트 이 순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뉘어져요. 근데 만약에 시티 아파트랑 다른 서버브에 좀 멀리 떨어진 서버브에 있는 하우스랑은 아무래도 비교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특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집을 구매를 하실 때 내가 이걸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투자인지 아니면 실거주용인지 이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실거주를 할 거면 중점적으로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뭔지를 잘 따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뭐 학군이면 학군, 아니면 뭐 지하철 가까운 거, 아니면 뭐 주변에 쇼핑센터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걸 잘 따져보셔야 되고, 저희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저는 그때 아이가 없었고 아이를 가질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학군을 아예 염두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냥 바닷가 근처에 있는 저희 예산 안에 들어오는 지역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되게 굉장히 후회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더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같은 하우스여도 땅 사이즈에 따라서 또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왜냐면 땅이 크면은 나중에 집을 두 채로 나누어서 지을 수가 있어요. 땅 모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땅 모양도 반듯한 네모에 650 스퀘어미터 이상인 땅이어야 나중에 집을 두 채 정도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마다 허가되는 땅 사이즈가 달라요. 집을 두 채 지을 수가 있는 그 땅 사이즈가.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보시고 그것까지 생각해서 구매하실 분들은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하신 다음에 매물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하우스를 사고 싶어서 하우스 위주로 생각을 했고, 왜냐면 저희가 전 재산을 넣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수익이 가장 높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희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래도 하우스를 사고 땅 사이즈가 조금 있는 그 매물을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였고, 저희가 집을 볼 때 들었던 팁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침수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원하는 지역을 치시면 침수 지역인지 아닌지가 떠요. 그래서 침수 지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뭐 쓰레기 처리 시설이 큰 쓰레기 시설 처리물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깊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 앞으로 큰 고압선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엄청 큰 나무가 집 앞에 있거나 하면은 좀 곤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없는 곳을 찾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우스는 이웃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바로 인접해 있는 이웃분들이 되게 좋으셔야 아마 사시는데 편하실 거예요. 이건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호주는 이제 땅 사이에 나무 펜스 하나로 경계가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각자 그 백야드의 나무가지가 서로 넘어가서 침범하거나 아니면 이 펜스가 무너지거나 하면은 서로 이제 잘 조율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말이 안 통하는 꼴통이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커져요. 그리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사실. 그래서 주변에 인접해 있는 옆집, 뒷집, 앞집 이렇게 인접해 있는 이웃들이 좀 나이스해야 좀 편안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막 맨날 옆집에 큰 음악 소리 틀고 맨날 파티하는 사람이면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낮에 가셔서 이웃들의 분위기도 한번 보시고, 밤에도 가셔서 여기 조용한 동네인지 치안은 괜찮은지도 한번 차 타고 한번 싹 둘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집 앞에 잔디밭이, 도보 옆에 잔디밭이 또 있어요. 근데 거기도 제 집 앞은 제가 깎아야 되거든요. 딱 가셨을 때 되게 깔끔하고 다들 집도 되게 예쁘게 하고 깔끔하게 잘 산다 하는 느낌이 받으면 되게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의 분위기도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집 옆에 사시던 분이 할머니셨는데 혼자 사셨어요. 근데 그분은 되게 좋았던 게 저희 쓰레기통을 내놓으면 넣어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한국에 좀 오래 여행 갈 때 저희 우편물을 맡아주시기도 하고 분실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갔다 왔을 때 중요한 우편물 저희가 그분이 챙겨주셔가지고 잘 받았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잘 도왔던 기억이 있어요. 만약에 남편이 뭐 도와줄 일 있으면 할머니 집 가서 도와주고, 할머니 혼자 사셨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상보상조 해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잘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학군을 안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호주로 다시 가게 돼서 멜번으로 가게 되면 지금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을 가려고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학군을 너무 간과했구나 이렇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가 나쁜 학교는 아닌데 다 동네 분들 보내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엄마로서 욕심이 조금 나는 거죠. 뭐 랭킹이 좋은 학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 자식이 갔을 때 그래도 이 정도 가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지역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저의 아쉬운 바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나 뭐 지금이나 제가 막 지역을 골라갈 만큼 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혹시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학군을 꼭, 특히나 아이가 있으시거나 아이를 낳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애초에 학군 좋은 동네를 사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 가든지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학군이랑 뭐 지하철역 가까운 거, 마트 있는 거, 이 세 가지는 진짜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부동산에 있어서.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따져보시고, 너무 최고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될 수 있는 선에서 이 조건들을 매칭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 구매 방법은 일단 부동산 사이트를 계속 보셔야 돼요. 호주는 부동산 사이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리얼 이스테이트라는 사이트랑 도맨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두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지역을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매물의 형태, 뭐 하우스인지 타운하우스인지 아파트인지 이걸 고르시고, 방 개수, 화장실 개수 이 정도 고르신 다음에 그리고 저희 예산, 미니멈 예산 있잖아요. 그걸 설정을 하신 다음에 서치를 하면 매물이 쭉 떠요. 쭉 보시다가 괜찮은 매물이 있어서 들어가 보시면 인스펙션이라고 있거든요. 인스펙션 날짜랑 시간이 있어요. 그때 가셔서 매물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물 중에 옥션이 있고 프라이빗 세일이 있고 포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프라이스 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옥션이랑 프라이빗은 제꼈어요. 그냥 포 세일로 해가지고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제시가 되어 있는 매물 선에서 골랐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제 예산 안에서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일단 옥션은 제가 생각한 예산을 너무 뛰어넘기 때문에 쳐다도 안 받고, 근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옥션도 가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경험이니까 어쨌든. 근데 제가 했던 경험을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그냥 바로 살 수 있는 거, 가격대 나와 있는 거를 골랐고, 저도 이제 집을 그때 구매한 지가 거의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완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남편이랑 얘기했던 그걸 토대로 집을 구매했던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이거는 꼭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본인이 다시 한번 정보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제가 경험했던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원하는 매물이 딱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인스펙션 예약을 잡고 그날 가셔서 집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근데 집을 보실 때 앞에도 잘 이렇게 백야드나 앞에도 잘 보시고, 동네도 잘 보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사진도 좀 많이 찍으시고 영상도 많이 찍으셔서 최대한
최대한 많이 자료를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면 부동산 직원한테 나 이거 오퍼 넣고 싶다. 그리고 혹시 최고가가 얼마인지 좀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한번 떠보세요. 알려주는 부동산 직원도 있어요. 얼마까지 받았던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서 조금 더 높게 쓰면 제가 이제 경쟁력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얼마에 이거 집을 사고 싶어 하고 오퍼를 넣으면 집주인이 만약에 저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론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대출 상담. 론 브로커를 통해서 저는 대출 상담을 받았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 정도 디파짓이 있고 이 프로퍼티를 사고 싶은데 은행에서 이 프로퍼티 가치를 측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프로퍼티는 얼마인데 얼마까지 대출이 너네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가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변호사를 끼고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집을 구매를 할 때. 왜냐하면 봐야 될 서류도 굉장히 많고 돈 단위가 크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나 집을 판매하는 사람이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렇게 변호사끼리 서면으로 계속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계약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제가 왜 굳이 변호사를 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프로세스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남의 나라에 와서 집까지 사는데 혹시 사기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그래 이렇게 법 보호 아래 이렇게 진행하는 게 더 마음 편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변호사 비용을 주더라도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저는 좋았어요. 근데 다만 변호사를 선임을 하실 때 충분히 많은 분들이랑 상담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을 고르셔야겠죠.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저희는 지인분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냥 다른 분을 상담 안 해보고 연결받아서 했는데 그분이 저희보다 연세도 되게 한참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랑 의사소통 하는데도 좀 불편함이 있었고 마지막 세틀먼트 하는 날에도 뭔가 해프닝이 있었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도 정말 저희 부부가 애를 먹었어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하실 때 저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저랑 스타일이 잘 맞는 분을 고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상담을 해보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계약을 진행을 하는데 그 집 서류를 보는 게 있어요. 빅토리아주는 아마 섹션 32였던 것 같은데 거기 그 서류를 보시면 그 집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집 앞에 뭐 파이프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이 집이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그런 걸 쫙 보는 서류가 있거든요. 이걸 변호사분께서 다 검토를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진행해도 된다 하면은 이제 계약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서 마지막 세틀먼트 날짜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 저희가 들어가는 날. 그날은 보통 계약 날로부터 90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90일 정도로 60일인가 90일인가 이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90일이었어요. 그래서 3달 후에 집에 들어가는 걸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게 저희 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다 돈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집값을 모두 치러서 주인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 그 돈 거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저희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저희는 대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세틀먼트 날짜에 돈이 준비가 안 되면 이제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마지막 세틀먼트 날짜 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인스펙션 하는 게 있어요. 그날 가셔서 빌딩 인스펙션을 해야 되고요. 흰기미가 있는지 그것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보시고 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철회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집을 오퍼를 넣을 때 나는 언컨디셔널로 무조건 이 집을 살 거다라고 명시를 하시면 나중에 하자가 있어도 무조건 사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 다행히 저희는 하자는 없었는데 저희가 집을 이 집을 무조건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우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겠다. 언컨디셔널 조건을 넣은 거예요. 이게 집주인이 선호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겠다는 거니까 집주인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그 조건을 넣었던 건데 만약에 하자가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걸어야 되는 조건인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너무너무 사고 싶은 매물이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사시는 게 좋긴 한데 정말 마지막 승부수일 때 이 조건을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 그냥 사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종 인스펙션 마무리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3개월 뒤에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틀먼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은 다 이제 저희 변호사랑 상대 측 변호사랑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변호사 통해서만 얘기를 들으면 되고, 이제 마지막 세틀먼트 날짜에 이제 변호사님이랑 저희 구매하는 저랑 남편이랑 같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집 잔금을 치르고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돈을 보내준 다음에 그게 완료가 되면 이제 저희는 부동산으로 가서 집키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구매 과정의 끝이에요. 근데 저희가 마지막 세틀먼트 하는 날짜에 변호사님이 아침에 전화하셔가지고 은행 가야 되는데 갑자기 뭐 서류가 잘못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은행 가다가 완전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심장이 진짜 발가락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막 그랬더니 막 횡설수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은행에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다행히 그냥 해프닝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저희는 심장이 완전 쪼그라들어 왔어가지고 기분이 완전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초조한 거예요. 대출이 안 나면 어떡하지? 진짜 문제가 또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겨우겨우 세틀먼트를 하고 부동산에 가서 집키를 받았는데 그 집키를 들고 집에 갔을 때가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날씨도 되게 우중충했는데 아침에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나니까 기분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미 돈은 다 털렸고 집은 옛날 집이어서 고칠 거 투성이고 그래도 다행히 잘 집을 구매했다라는 안도감이랑 되게 걱정 반 안도감 반 긴장했던 거 풀린 그 되게 허탈한 마음, 되게 복잡 미묘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그날 부동산에서 샴페인도 줬는데 그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남편이랑 되게 조용히 그 집에 우두커니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래서 대망의 집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는 이 하우스를 50대 초반에 50만 불 초반에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계속 가격이 달라지긴 하는데 요 부근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8년이 지났는데 정말 안 오른 거죠. 저희는 실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투자를. 근데 어쨌든 오르긴 올랐으니까 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고, 진짜 8년인데 너무 안 올랐다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요. 제 운명이겠죠. 만약에 이 돈을 호주집을 안 사고 그때 당시에 한국에 아파트를 샀었으면 꽤 재미를 봤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호주에 오게 돼가지고 호주집을 샀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참 타이밍이라는 게 참 이렇게 서글픕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집을 샀을 때 겨우겨우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고 나서 일주일인가 후부터 정부에서 갑자기 대출 규제가 들어간 거예요. 호주 정부에서 부동산이 너무 오르고 있다, 이거를 규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출이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을 하면서 집값이 안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자마자. 그동안의 상승세는 다 싸그리 무시되고 진짜 주춤주춤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생각보다 너무 안 오르니까 약간 기분이 너무 안 좋죠. 아무리 저희가 실거주로 들어갔지만
집값이 올라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조금씩 오르고는 있었어요. 근데 19년도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나마 오른 집값도 다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진짜 어떡하냐 그러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조금 회복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걸 렌트를 주고 한국을 들어왔잖아요. 근데 호주 은행 이자율이 미친 듯이 치솟았어요. 그래서 지금 7%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메꾸느라고 저희가 지금 죽을 맛이에요. 그런 거 보면 저희는 부동산 투자를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정신 승리 중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돈이 남긴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 돈으로 사업을 했으면 더 말아먹었을 거다. 오히려 마이너스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한다고 했어도 우리는 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집이라도 남겨놨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호주를 다시 들어갈 때 그래도 들어가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저희가 집을 사고 나서 그렇게 대출 규제가 확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만 지체했으면 우린 못 샀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이 집을 그냥 하나 보고 바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모했죠. 다른 매물들도 많이 보고 그 집 보는 눈도 좀 키웠어야 되는데 그냥 처음 고른 집 가서 보고 그냥 바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대출은 잘 받았으나 잘한 건가 싶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잘한 거긴 하죠. 만약에 다른 집들 보느라고 시기를 놓쳤으면 대출이 생각만큼 안 나왔을 거고 집을 못 샀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운명이구나. 이 집이 나의 운명이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군을 저희가 안 받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이가 없었고 아이에 대한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학군을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아이 둘을 데리고 만약에 호주를 가면 멜번으로 가면 이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학군이 좀 아쉬운 거예요. 물론 그 지역이 학군이 그러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들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샀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거죠.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제가 능력이 안 돼서 학군 좋은 지역을 못 갔기 때문에 이건 제 능력 밖의 일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학부모로서 이건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이제 아이를 낳으실 계획이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진짜 학군에 대한 그 요소를 너무 간과하지 말고 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다들 잘 하고 계실 거예요. 그쵸? 저는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원래 멜번 집을 처분을 하고 주 이동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 집을 킵을 하고 돈을 더 모으자, 그리고 이민 시기를 조금 더 늦추자 하는 계획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계약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자 분이 집을 사셨대요. 그래서 다른 세입자를 다시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5월에 계약 만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른 세입자를 구하던지 아니면 저희가 들어가서 살던지 상황이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입자를 구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모르겠다.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는 건 여전히 모르겠고 다만 그냥 예전에는 무조건 돈 남는 거 무조건 돈 남는 투자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저희 네 가족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아담한 보금자리 하나만 마련을 해보는 게 저의 꿈입니다. 첫 집을 처분을 하고서 돈을 더 보태서라도 그냥 좀 만족스러운 집을 사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집을 사는 게 저의 최종 목표이고요. 두 번째 집은
리모델링 하지 않아도 되는 깔끔한 집이었으면 좋겠고, 백야드 필요 없습니다. 백야드 큰 거 필요 없고, 땅 사이즈 작더라도 집 안에가 예쁘고 깔끔했으면 좋겠고, 방은 3개 이상, 그리고 화장실이 꼭 2개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집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편리성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꼭 2개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천정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층고가. 저희 집이 옛날 집이어가지고 층고가 낮은 편인데 좀 높은 집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천정이 높은 집을 다음번에는 살 수 있다면 사고 싶습니다. 근데 살 수 있을까요? 돈을 얼마를 벌어야 집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이 집이 처음이자 마지막에 되는 집인 건지, 어찌됐건 투자를 떠나서 정말 마음에 드는 집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집을 구하고 싶은데 제 계획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20년 후에 살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죠? 부동산이 무조건 사라 해서 사는 것도 답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문을 구하되 최종적인 판단은 자신의 몫인 것 같아요. 뭐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 이거는 나의 자산이고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내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이나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이거는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막 잘 된다, 잘 될 거다, 이 지역 사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막 뭐라고 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 막 사기치는 거 아닌 이상은 뭐라고 하실 것까지는 없고, 그냥 이런 정보들도 있고, 그리고 직접 공부도 해보시고 집도 보러 가보시면서 이게 집을 보다 보면 내 집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온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실제로 그건 못 느껴봤지만 집을 하나 보고 그냥 샀기 때문에 저는 실패한 케이스고, 여러분들은 여러 매물을 보시면서 정말 본인에게 딱 맞는 집을 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남은 시간 동안 준비 잘 해서 호주를 좋은 시기에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